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 대법원이 관세 위헌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관세 전쟁, 그 안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관세 위헌 판결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 차례 제거되면서 증시도 시원하게 올라준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뛰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 그리고 0.9% 뛰어줬는데 단기적인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긴 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더 늘어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관련 이슈들은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주시해야 될 듯 싶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 금리도 관세 사태 그리고 이란 사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이란과 관련해서는 제네바에서 26일에 회담을 갖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4.08%에서 거래됐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관세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하락 전환됐는데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역외 시장 기준으로 1,446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을 통해서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할 듯 싶은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서는 이란 사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게 월가의 관측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전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AI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될 듯 싶은데요.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센티먼트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주면 센티먼트들도 개선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진 만큼 정말 잘 나와주지 않는 이상 조금은 어려울 거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최근 연준위원들의 관심사가 물가에서 고용 지표에서 물가로 많이 이동된 상태죠. 지난주에 PCE가 발표됐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담겨있던 만큼 생산자 물가 지수, 선행 지표를 통해서 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세일즈포스와 AMC, 홈디포, 그리고 델 같은 굵직한 실적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실적들의 흐름을 통해서 기업들의 분석도 잘 챙겨가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 체크해 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기업별로 섹터별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관세 위법 판결이라는 키워드 아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픈 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픈 AI 투자에는 아마존과 소프트뱅크가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합쳐진다면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사의 재무 결합인 셈입니다. 오픈 AI는 이 자금으로 엔비디아 칩 구매에 사용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사 AI 칩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과 함께 엔비디아 나란히 오르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개별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 AI 투자를 위해서 직원들의 스톡 옵션 5%를 축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메타 1.69% 상승한 채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떤 식으로 반등을 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초록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 다음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지금까지 위법적으로 내려졌던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스탠스를 바꿀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나 관세에 대한 불안도나 우려감이 높았던 애플이나 구글 같은 주식이 아마존과 함께 크게 올랐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통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크록스나 가구 업체들도 즉각 반응하면서 주가 상승분을 만들어냈다는 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라고 말씀을 드린 점이 기술주 안에서는 간간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 전해드렸던 블루아울 같은 사모펀드 관련주는 이날도 급락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 안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많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라클이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엔트로픽이 회사 내부 코드 보안 점검에도 클로드라는 자사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 받아내면서 이날 사이버 보안주도 함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의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HSBC 측에서는 월마트의 보수적인 가이던스에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 소화하면서 이날 월마트 1%대 약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는 화이자의 주요 의약품이 특허 만료 시점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앞으로는 박스권의 증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이날 화이자, 약보합권의 증시 흐름 가져간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빅테크는 올랐지만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웃지 못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스탠스를 이날 하루 만에 바꿨는지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일단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은 법원 측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 상호 관세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카드를 들이밀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트루스 소셜에 한 가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즉시 효력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 관세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까지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이 문구 안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줄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게 15%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이 밑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법률적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법률적 근거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10%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근거 그리고 15%가 허용된 최대치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요.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일 이후부터는 의회가 연장을 할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좀 단기적으로 시간 벌기 용의 법적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건 무역법 301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미국을 향해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용을 하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좀 단점으로 볼만할 수 있는 건 한 국가에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게 관세를 카드처럼 내미는 것은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월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을 받아내면서 지난 거래 기술주 전반적으로 웃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나옵니다. 이 직전의 출렁임은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황선의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지금 수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 한 줄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저는 흔들리는 트럼프노믹스와 또 방향성을 잃은 증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간 발생했던 이슈들을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과 의회라는 하나의 헌법 기구들의 제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의 근거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트럼프의 과격한 정책에 의한 트럼프노믹스의 후폭풍이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세 무효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GDP 쇼크라는 그러한 하나의 데이터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좀 제약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증시 역시도 어찌 보면은 빅테크들의 비용 부담이나 소프트웨어 붕괴, 상업펀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향성을 잃은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관련된 이슈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관세 무효화, GDP 쇼크, 그리고 희망은 엔비디아 이렇게 세 가지 토픽 올라와 있는데요. 예상대로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렸는데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또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예견되었고 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증시는 물론이고 매크로 환경 역시도 큰 파급 효과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영향이 없었던 이유를 보자면은 네. 이미 기업들은 관세를 하나의 상수로서 고려를 하는 상황이고 관세의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관세율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어찌 보면은 정황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먼저도 보자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에서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를 연장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단에서는 당장의 큰 피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세 환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1,300억 달러, 1,700억 달러 여러 시나리오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관세 환급을 지원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4년 뒤에 바뀌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단에서는 수면 위에 있는 이슈만 바뀔 뿐이지 큰 흐름상에서는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쪽 관점은 어떤가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달부터 물가를 경계한 관세 인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런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지율을 대변하고 있는 물가를 그렇죠.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음식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던가 일부 제조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흐름을 이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트럼프 정부의 뭐 대법원 위법 판결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얼마만큼 물가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관세의 실질적인 그런 관세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지지율의 압박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의 강도를 점차 내려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사태도 계속 지속 중이라고 하죠. 이번 주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또 이제 합의를 갖게 될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될 만한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물가의 중심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네, 현재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물가를 컨트롤하는 또는 유가를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인플레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이러한 물가적 변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WTI도 그렇고 브렌트도 그렇고 이제 $70를 거의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유가에 내재되어 있는 이란의 리스크의 강도는 약 5에서 $1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단기적인 그런 노이즈를 발생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인플레 압박을 완화시켜가는 그러한 그림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중간선거 오기 전까지 네. 유의미한 인플레 하락과 금리 인하를 만들어내야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 3월이 하나의 좀 세팅을 하는 그런 시기라 보고 있고요. 또 3, 4월 이후로는 케빈 워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 전에 하나의 테이블을 깔기 위한 그런 초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수치가 이게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저도 사실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드 데이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의 과격한 그런 정책에 따른 폭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GDP 쇼크의 근간이 셧다운에 따른 것이고요. 그렇죠. 셧다운에 따라서 정부 지출을 감소함에 따른 그런 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를 상쇄하면서 조금은 이제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제약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가 조금씩 이러한 저희가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시기에서 부담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단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들이 뭐냐면은 최근에 빅테크들이 AI 투자 비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투자 비용을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인상시킨다던가 사스 비용 인상으로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AI 투자 비용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또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경제 환경이 제약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은 조금은 이제 다 함께 이런 부담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의 핵심 축이 아직까지도 AI 투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 역시도 이 기간 동안은 횡보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PC가 발표되는데 인플레이션 반등 어떤 증거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괜찮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고착화 우려가 좀 생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압박한 요인이 더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같은 부분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인플레 압박에 대한 우려도 그렇죠.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21년 11월인가 그쯤에 이제 자동차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의 근간도 메모리 쇼티지 발생했던 거를 좀 고려한다면은 현재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노트북 가격 상승이라던가 핸드폰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역시도 하나의 인플레 압박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AI 투자가 발생함에 따른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저희가 뭐 유가나 아니면 서비스 물가, 렌트비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서라도 또 하나의 우려 요인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이런 거역한 스탠스를 유발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겠나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좋은 내용들을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나와도 엔비디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투자 사이클 상에서는 하나의 또 희망의 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자신의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포기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큰 포커스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투자 사이클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단에서 하나의 엔비디아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보자면은 엔비디아는 어닝콜에서 파트너사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네. 이러한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뭐 다이렉트하게 자신의 파트너사들을 언급을 해주면서 그렇죠. 전반적인 자신 생태계를 좀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 단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이러한 뭐랄까 AI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를 조금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요 파트너사들인 뭐 서비스나우라던가 스노우플레이크, 액센추어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뭐 AI에 대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만 나와준다면은 사실 조금은 센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랄까 비관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근간에서는 뭐 블루아울이나 아니면 네오클라우드에 대한 우려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젠슨 황이 뭐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짱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조금은 시장의 우려를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최근 6개 분기의 어닝콜을 보면은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잘 나와도 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눈높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게 좀 부담 맞습니다. 요인인 거죠. 사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컨센 자체가 EPS 단으로는 YOY로 80%가량 네.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로는 그 이상의 이미 위스퍼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비트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스케일적으로
거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좀 제약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과거 데이터를 보도 그렇고 전반적인 그런 산업 전반의 그런 센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코어위브를 첫 번째 기업으로 또 들고 와 주셨어요.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근데 지난주에 8% 넘게 빠졌는데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악화되고 있고 이쪽의 악재가 이제 코어위브에도 반영되고 있는 듯한데 코어위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밸류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네. 이러한 좀 악재가 발생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이제 블루아울 같은 그런 상호펀드가 데이센터에 대한 자금 조달에 좀 실패하는 네. 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펜실베니아 지역에 40억 달러 규모의 데이센터 투자 유치 실패를 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데이센터 건설 자체를 뭐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블루아울 같은 경우에도 AUM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네. 상호펀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자체를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인프라의 AI 인프라의 초과 수요가 이러한 압도적인 마진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코어 이브든 오라클이든 아니면 빅테크들의 뭐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네. 이러한 기업들의 프로핏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어 이브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겪게 된다면은 이 또한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이익을 조금 해칠 수 있는 환경이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은 밸류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환경이나 이러한 금리에 대한 해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망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추가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 자체가 좀 진행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IBM에 대한 얘기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부진한 상태죠. IBM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IBM은 이런 소프트웨어 부진 속에서 함께 엮이면서 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번에 소프트웨어의 급락 사태가 워낙 광범위한 영역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네. 좀 딸려서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뭐 IBM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요. 뭐 액센추어 같은 기업들도 전형적인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가지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급락이 거의 50% 가까이 하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오고 있지 않나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바라봐야 될 기업들이 IBM과 액센추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외에도 다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 하락한 이유를 보자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코드를 베이스로 한 무형자산을 흔들리면서 이런 급락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IBM과 같은 그런 기업들은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빅파마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M&A 전략을 취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 기업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땅에서 IBM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대규모 M&A를 진행을 하면서 뭐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BM 자체의 저평가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가 강점이 아니라 AI 컨설팅을 주도하는 대규모 컨설팅 인력들이 강점이거든요. 그런 인력들의 그런 컨설팅에 대한 강점과 또 AI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 수요를 비춰본다면은 액센추어 역시도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황사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